제이나 머레이 사건, 매장에서 벌어진 섬뜩한 죽음. 미국의 여러 주요 언론을 뒤흔든 제이나 머레이의 비극적인 죽음은 사건의 잔혹성뿐 아니라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인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모두가 범인이 제이나 머레이를 해치기 위해 꾸민 계략의 원인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30세의 제이나 머레이의 죽음은 2011년 3월 11일 월요일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룰루레몬 운동용품 매장에서 그녀의 관리자 레이첼 오틀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매장은 메릴랜드 외곽 지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이나는 당시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2개의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룰루레몬 매장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나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스릴을 추구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번지점프와 같은 짜릿한 활동을 좋아하는 동시에 요가처럼 고요함을 요구하는 활동도 사랑했습니다. 제이나는 요가가 자신의 모험적인 본성을 균형 잡아주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룰루레몬 매장에서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일은 그녀에게 완벽한 직업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밤 제이나 머레이와 그녀의 동료 브리타니 노르드는 매장의 마지막 근무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9시 45분에 근무를 마치고 제이나가 매장의 문을 잠그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2011년 3월 12일 토요일 아침, 관리자 레이첼 오틀리는 오전 8시경 매장에 도착해 하루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장에 도착한 그녀는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마지막 근무를 했던 직원이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화가 났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레이첼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장의 모든 물건이 어질러져 있었고 마치 강도가 들이닥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장 안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소리쳤을 때 옆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레이첼은 매장을 뛰쳐나가 911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레이첼이 911에 신고하는 동안 옆에 있는 애플 매장의 한 직원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이언이라는 이름의 직원이었는데 두 사람은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레이첼은 그에게 다가가 방금 매장에서 본 상황을 설명하며 신음소리가 나는 곳을 함께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레이첼의 요청에 응한 라이언은 그녀와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가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명의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옷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묶여 있었지만 생존해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매장의 뒤쪽에서 제이나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브리타니는 여전히 생존한 채 화장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관찰에 따르면 브리타니의 몸에는 다리, 팔, 가슴, 이마 등의 여러 자상이 있었고 바지는 찢겨져 있었으며 두 손은 머리 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엄지손가락과 평행하게 1인치 길이의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브리타니가 경미한 외상만 입었고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과 달리 제이나는 끔찍한 고문을 받은 듯한 잔혹한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 메리 리플에 따르면 제이나의 몸에는 총 331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 사건이 자신이 담당했던 사례 중 가장 심각한 고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중 105개의 상처는 방어 시 발생한 것으로 이 상처들은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제이나의 상처들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강력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제이나의 두개골은 균열이 가 있었고 척추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매장에 남아있던 혈흔은 제이나가 공격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뒷문까지 기어가려고 했음을 보여주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의학 감정에 따르면 제이나의 죽음은 매우 느리고 고통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초기 결론으로
이 사건을 강도,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유일한 단서는 매장에서 발견된 14 사이즈의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존자인 브리타니가 안정된 후 경찰 조사에 협조해야 했습니다. 2011년 3월 12일 브리타니가 신체적, 심리적 충격에서 점차 회복된 이후 경찰은 병원으로 찾아가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브리타니는 경찰에게 사건이 발생한 날 밤 그녀와 제이나가 마지막 교대 근무를 함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이나는 매장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문을 잠그는 책임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향하던 중 브리타니는 자신의 지갑을 매장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고 제이나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브리타니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와 제이나가 매장에 도착했을 때 스키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그들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문을 여는 순간 두 남자가 그들을 공격해 묶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브리타니는 두 남자가 제이나와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제이나는 격렬히 저항하다가 구타와 찔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브리타니는 저항하지 않아 옷걸이로 폭행만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틀 후 브리타니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녀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찰이 제이나는 심각한 성폭행을 당했지만 브리타니는 그러한 징후가 없다는 점을 묻자 브리타니는 두 남자가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브리타니는 경찰에게 두 남자가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역겨운 것이라고 부르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녀를 화장실에만 묶어두었다고 했습니다. 3월 16일 경찰은 브리타니를 경찰서로 불러 그녀의 머리카락과 지문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DNA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브리타니에게 제이나의 차량의 위치와 생김새를 아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브리타니는 경찰의 신뢰를 완전히 얻을 수 있었겠지만 3월 17일 그녀의 오빠 크리스와 여동생 마리사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브리타니가 이전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브리타니의 형제들은 경찰에게 브리타니가 너무 두려워 중요한 세부 사항을 생략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제들에 따르면 브리타니는 두 남자가 제이나의 차량에 자신을 태워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을 들은 경찰은 브리타니와 다시 만나 사건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자신이 두 남자에게 납치되어 제이나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남자는 그녀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며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로 인해 경찰은 생존자인 브리타니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차량 이동이나 그녀의 이야기는 사건의 시간 순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브리타니는 3번의 신문 동안 진술을 조금씩 바꾸었으며 이는 수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브리타니가 이야기한 두 남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한 경찰은 브리타니를 수사하기 시작하며 자신들의 가설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곧이어 브리타니가 소매치기를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곤 했습니다. 룰루레몬 매장에서 일하기 전에 브리타니는 미용실에서 일했었으며 그곳에서도 비슷한 행동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룰루레몬 매장의 관리자들은 브리타니의 소매치기 습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를 해고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새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녀가 태도를 개선하면 계속 고용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브리타니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타이츠를 훔치다가 제이나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제이나는 이 사실을 한 명의 관리자에게 알렸으며 다른 관리자에게도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는 충분히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은 이것이 제이나가 살해당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이나는 타이츠를 훔친 것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룰루레몬 매장 옆 애플 매장의 직원들도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운명의 밤 10시 이후 룰루레몬 매장에서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욕설 소리에 불쾌감을 느껴 보안팀과 관리자에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여성이 다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여성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와 얘기해. 제발 이러지 마. 나와 얘기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는 절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애플 매장의 직원들은 이러한 소리를 들은 후 오후 11시에 퇴근했습니다. 브리타니의 이전 진술과 대조한 결과 경찰은 그녀가 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살인 혐의로 그녀를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의 증거에 따르면 제이나와 브리타니는 매장을 한 차례 떠났다가 15분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장을 떠난 후 브리타니는 다른 동료들에게 제이나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매장에 돌아온 후 브리타니는 잔인하게 제이나를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브리타니가 상품 진열에 사용되는 긴 금속봉으로 제이나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제이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브리타니가 뒤쫓아가 그녀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브리타니는 칼, 렌치, 망치를 사용해 공격을 가했으며 매장 내에 있던 밧줄로 제이나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밧줄에서는 제이나의 머리카락과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제이나가 사망하기 전 20분 동안 잔혹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이나의 차량은 매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제이나의 혈흔과 브리타니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브리타니가 세 번째 신문에서 진술을 변경하며 차량 내 자신의 DNA가 발견될 가능성을 두려워해 두 명의 남자에게 납치되어 제이나의 차에 태워졌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발견된 사이즈 14의 발자국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은 브리타니가 조작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이즈 14의 신발 자국은 매장의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을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브리타니가 금고의 현금을 모두 가져가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혀 마치 살아남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혐의에 직면한 브리타니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피고가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며 제이나가 자신이 타이츠를 훔친 것을 고발하려 한 것에 격분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2년 1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브리타니 노우드는 그녀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